효율성 임금 모형 볼 텐데요. 그 효율성 임금 모형이 102번 문제하고 103번 문제 다 이 문제들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은 그 103번 문제 좀 봅시다. 103번 문제. 그게 일반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상당한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H타입이죠. 기본적으로 정규직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고, 생산성이 좀 낮은 근로자가 비정규직이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의 이분화를, 노동시장이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을 거시경제 모형을 이용해서 설명해봐라. 두 번째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좀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놨지만 그 안에 모형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좀 들어가 보세요. 일단 정규직에 대해서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거기 효율성 임금 모형하고 그 다음에 내부자 외부자 모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 효율성 임금 모형, 효율성 임금이란 건 뭐예요? 효율성 임금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임금 수준이에요. 노동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비대칭 정보가 없다고 하면 시장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의 임금이 결정되겠지만,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뭘 고려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주는 임금을 근로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할 거냐, 너무 낮은 생산성에 따른 나의 생산성보다 너무 낮은 임금이다라고 생각할 건지, 그 임금 수준이 뭐를 결정한다? 노동자의 근로 의욕을 결정한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은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그냥 노동만 고용하면 되지만,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효율 임금 모형 그 잠깐 생각을 해보면, 효율 임금 모형의 뭐라고? 누구의 입장에서요? 노동 수요자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이 어떤 노동시장일 때,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일 때, 이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이라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적당히 일하는지 감시 관찰이 어렵다. 두 번째는 생산성을 잘 파악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동 고용 규모뿐만 아니라 뭐도 정해야 된다고요? 실질임금도 정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실질임금도. 그래서 비대칭 정보의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임금 수준을 효율성 임금이라고 말하는데, 효율성 임금은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시장 청산, 시장의 청산 실질임금보다 임금 수준보다 이걸 W0라면 이 W0보다 높은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W 스타 효율 임금, efficiency wage라는 것은 또 효율 임금이 더 높다. 시장 청산 실질 임금보다. 두 번째, 이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임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찾겠냐? LW 두 가지가 선택 변수인데, 기본적으로 이윤은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거죠. 그래서 TR에서 TC를 뺀 건데, 노동 비용, 자본 비용이 있지만 얘로 미분해버리면 자본 비용은 다 제로로 갚버릴 거기 때문에 자본 비용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고 노동 비용만 고려하면 되는데, 생산함수가 P 곱하기 Q죠 원래 TR은. 근데 이게 실질 이윤이라 그러면 우리가 실질 이윤이라 그런다면 이 산출량을 여기 Y 마이너스 WL 노동 비용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산출량 이 생산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펑션 값인데요.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건데 이 노동이 어떤 노동이다? 효율 노동이다. 그래서 실질 임금을 어디서 주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효율성의 노동이고 그 다음에 자본은 물론 이렇게 주어져 있고 효율 노동이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생겼다. 생산함수 F 요게 EWL이고 그리고 K다. 마이너스 WL이다. First order condition 1개 미분 조건은 이윤 함수를 목적 함수를 하나는 W로 또 하나는 여기 사실 편미구를 써도 되고 W L D 파이 이퀄 제로 각각 그 값은 자 이거 먼저 하면 요 생산함수를 미분을 하죠. 뭘로? W로 미분 D F를 마이너스 W로 미분했으니까 L만 남고 이퀄 제로 여기는요 노동으로 미분한다. DF를 마이너스 노동으로 미분했으니까 뭐만 남아요? W만 남고 이퀄 제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요 F라는 것이 임금의 함수가 물론 아니고 뭐의 함수라는 거예요? EL의 함수다. 그래서 EL로 미분을 해줘야 되고 뭘로? F를 EL로 미분한다. 그럼 분모에 없던 걸 넣어줬으니까 분자에도 EL을 집어넣어주고 원래는 뭘로 미분하고자 했어요? W로 미분하고자 했지. W. 그래서 임금률이 1% 올라갔을 때 그 근로 효율을 포함한 이 노동자의 근로 효율이 얼마나 변하는지 그 근로 효율의 변화가 생산함수의 산출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는지 두 단계로 우리가 이걸 연쇄 법칙이라고 그러죠. 체인 룰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L 이퀄 제로. 그럼 요거 이제 뭐가요? F 프라임이고. 여기 L 노동은 W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요거 넘어가서 좌우변의 L을 제거하면 뭐만 남아요? 여기는 F 프라임은 D2분의 DW만 남지. 자, 요것도 똑같이 변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EL분의 DF고 하나는 분자도 EL을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요거 소거할 수 있으니까 원래는 뭐로 미분하고자 했어요? L로 미분하고자 했지. 마이너스 W 이퀄 요게 뭐니까? F 프라임이니까 F 프라임.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요 근로 효율은 뭐의 함수라 했어? 실질 임금의 함수지 노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와요. 앞으로 튀어나와. 그래서 EF 프라임 이퀄 W가 되고 결과적으로 F 프라임은 여기서 2분의 W가 돼서 똑같은 거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2분의 W하고) 이건 뭐예요? D2분의 DW하고 분모 분자를 전부 다 뒤집어도 똑같겠고 근로 효율성 그 다음에 여기가 실질임금 평면에 자, 요건 솔로우 조건, 이거 솔로우 컨디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솔로우 조건. 이 솔로우 조건을, 요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요 W분의 2는, 여기가 W2니까 원점 기울기고, 뒤집으면, 요거는 뭐예요? DW분의 D 뒤집으면, DW분의 D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원점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맞아 떨어진 상태고, 이걸 다시 표현하게 되면, 분모, W분의 DW. 요 실질 임금이 1% 늘 때 여기 2분의 D
근로 효율도 똑같이 1% 느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근로 효율의 무슨 탄력도? 실질 임금 탄력도가 1인 상태를 솔로우 조건이라 그러고, 여기 우리가 뭐 이런 상태로 처음에는 임금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임금을 높여주면 아주 열심히 일한다. 나중에 어느 정도 임금이 높아진 다음에는 서서히 이제 근로 효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이렇게 뭐를 그렸을 때 접선을 이걸 원점 기울기라 그러고, 요게 그 상태에서 접선의 기울기하고 맞아 떨어진 게 솔로우 조건이고, 여기 A점에서 솔로우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근로 효율 W 스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고, 실질 그 효율성 임금이 결정된다는 것이고, 요 근로 효율은 W 실질 임금의 함수다. WL 평면에 요 레이버 디맨드, 레이버 서플라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있고, 디맨드와 서플라이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라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시장 청산 임금 수준인데, 이 청산 임금 수준보다 항상 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효율 임금 수준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시장의 이 W 스타의 임금 수준에서는 높은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많이 공급하고자 하고 기업은 적게 수요하고자 해서 시장에 남아도는 이렇게 초과 공급 상태에 W 스타 수준에서 얼마든지 노동을 뭐 하고자 하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실직 상태에 남아있다. 따라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자발적인 실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을 낮추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이 W 바 수준에서, W 스타 수준에서 임금을 낮추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 비대칭 정보에서 낮은 임금 수준을 주게 되면 생산성이 높은 어떤 타입이, 생산성이 높은 H 타입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이 직장을 다 떠나버린다. 이직. 그러면 새로 신규로 뭐 해야 되고, 채용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노동 이직 비용이다. 그래서 턴오버 코스트를 고려했을 때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게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 이렇게 H타입이 다 직장을 떠나버리면 남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남는 애들은 생산성이 낮은 타입의 애들만 남을 거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이다. 그래서 이거를 역선택 L타입의 근로자들만 이 직장에 남게 돼서 기업의 이윤이 떨어진다. 세 번째는 주인 대리인 문제. 주인 대리인. 이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이 뭐 직장을 이탈해버리면 노동 이직 비용이 생기고 L타입만 남겠지만 안 떠나는 애들이 있다. 자신의 생산성이 높은데 낮은 임금을 받고 안 떠나는 애들은 어때요?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임금이 제공돼야, 이 W 스타 임금이 제공돼야 되는데 낮은 임금을 주게 되면 적당히 논다는 거죠. 태만. 셜킹 모델, 이 태만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다. 이 도덕적 해이 개념이 뭐예요? 주인의 목적 함수와 대리인의 목적 함수의 불일치성 때문에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을 저해하는 방법을 행동하는 현상, 이걸 주인 대리인 문제라고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임금을 낮추지를 않는다.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경직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남아도는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인가요? 이렇게 높은 임금을 주고 잡아두려는 애들은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들이겠죠? 그래서 숙련 노동 시장이겠어요, 이게. 숙련 노동 시장이다. 우리가 거기 문제에서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의 노동자들이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애들을 이제 남아도는 애들은 여기에 고용이 안 되니까 보다 근로 조건이 좀 열악한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한 달 내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이제 뭐 한 3일만 근무한다거나 뭐 오전만 근무한다거나 파트타이머로 혹은 이런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에 노동시장 보면 레이버 디맨드가 있고 레이버 서플라이가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임금이 W0의 임금 수준에서 이 W0의 임금 수준은 효율 임금보다 훨씬 낮은 임금 수준이죠. 비정규직 시장이다. 비숙련 노동 시장이다. 비숙련. 요 비숙련 노동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인데 여기에 이제 취업이 안 된 애들이 일로 온다. 이렇게. 제로 서플라이에서 L1 서플라이 이렇게 가게 되면 임금은 더 낮은 임금으로 B점으로 가면서 W1으로 이렇게 더 낮은 임금으로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버린다. 이렇게요. 임금 격차가. 이런 시장에 두 개 시장으로 확연하게 분리가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솔로 조건을 너무 복잡하게 도출을 이렇게 뭐 다 정확하게 다 했는데 여기서 뭐 기본적으로 요 이윤식 쓰고 요 이윤식만 쓰고 그다음에 요거 나머지는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결론으로 그냥 와버리고. 318페이지 우측단에 내부자 외부자 이론을 보면 기업과의 협상 측면에서 내부자는 밑줄 긋시다. 취업자로 실직자는요 외부자고 따라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부자 외부자의 기준이고요. 내부자들은 밑줄 노조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질 임금을 기업에게 요구할 거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얘네들은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애들보다는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일 거니까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그러면 기업은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밑줄 그세요. 해고나 신규 인원 채용 비용 이거 아까 턴오버 코스트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존 내부자들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걸 수용할 것이고 외부자들은 거기 보세요. 실업 상태에서 내부자보다 각종 훈련이라든가 교육 등의 기회가 노출될 빈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더 생산성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들의 협상력은 더욱더 떨어지게 돼서 결국은 그 노동조합이 공급 독점력을 갖는다 밑줄.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공급 독점자가 그 임금 수준 받습니다, 우리가. 노동시장 이분화를 좀 보면 거기다 별표 하나. 정규직 노동시장, 비정규직 노동시장. 그래서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 실업이 어디로 간다고요?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노동시장 유연화 부분을 좀 보시면 거기 두 번째 줄표에 그 체크를 좀 하세요. 노동시장 유연화 이거하고 실업 상태인 노동자들에 대한 취업 교육, 재고용 정보 제공, 또 생산성 유지 정책, 노사 간 협의 시스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앞에 효율성 임금 모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314페이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졌다. 밑줄 그세요. 생산성이 높은 애들과 낮은 애들을 잘 구분해야 생산성이 높은 애들은 높은 실질임금 주고 낮은 애들은 낮은 실질임금 줄 텐데 이걸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게 노동시장이 비대칭 정보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대칭 정보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더 이게 심화됐다고 하면 효율성 임금 모형에서 근로 의욕은 효율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냐. 이런 보세요 그냥. 여기 그 해설에는 그 부분이 또 해설이 없는데 1번 설문은. 일단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가 되면 근로 의욕이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비대칭 정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한 애가 기업이에요. 생산성이나 자신이 열심히 일할지 안 할지는 노동자는 잘 알아. 그런데 예전에는 감시 관찰을 열심히 잘하더니
이렇게 지금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은 생산성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감시 관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실질 임금 주면 놀까요? 아니면 더 열심히 일할까요? 제가 나를 잘 모르는데 이제 적당히 놀겠죠. 그래서 근로 효율이 떨어지겠지. 근로 효율이 떨어지면 임금은 어떻게 돼? 근로 효율 떨어지면 기업에게는 당연히 나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근로 효율 떨어지면 여기 하반호가 여기 실질 임금 올라갑니다. 효율 임금 올라간다. 두 번째, 효율성 임금 모형에서 기업의 기계 설비 중 일부가 파괴됐다 밑줄. 문제 보면 거시경제 문제면 기계 설비 파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기계 설비가 파괴됐어. 전쟁이든 뭐든 하여튼 기계 설비가 파괴되면 노동자들이 더 작은 자본 시설을 갖고 일을 하게 되니까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버린다. 이 충격이에요. 그래서 써나 밑줄가 됐고 그래서 기계 설비 파괴, 노동 생산성 하락 충격입니다. 노동 생산성 하락 충격이면 노동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건 당연할 것이고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기계 설비가 파괴됐다. 그러면 이와 결합되는 노동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조금 이따가 이제 RBC 모형을 다 해보겠지만 RBC 모형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하고 그 다음에 생산물시장, 화폐시장 세 개 평면을 보통 분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두 개만 해봅시다. 노동시장하고 생산물시장을 좀 보면 노동시장은 WL 평면이고 그 다음에 생산물시장은 요 RY 평면이고 실질 이자율 산출량 평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고 레이버 디맨드 이게 뭐 영향을 받나요? 노동 생산성 영향을 받는데 노동 생산성은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토탈 팩터 프로덕티비티 이거를 Z1, Z2 혹은 Z 이렇게 통칭하기도 하고요. 이건 뭐예요? 노동 생산성은 Z1이다.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고 이렇게 레이버 서플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노동 공급이 노동의 기간 간 대체 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실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질이 영향을 받아. 그리고 처음에 임금 수준이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임금 수준이 높죠? 이렇게 높아요. W 스타 수준에서 임금이 고정돼 있어. 중요한 건 뭘까요? 이때 임금이 명목 임금이 고정돼 있든 실질 임금이 고정돼 있든 항상 임금이 경직적이면 공급자가 고용량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쓸 것은 노동 수요에 의해서 전적으로 고용이 정해진다. 노동 수요에서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경직적인 임금 수준에서 노동 수요자에 의해서 고용 규모가 정해지고요. 시장은 공급자가 이렇게 넘쳐나도 이건 비자발적 실업 상태로 간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 노동 수요 곡선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왜냐하면 이 효율 임금 모형에서는 각각의 임금 수준에서 내가 노동을 얼마나 수요하겠다는 스케줄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 딱 효율 임금이 이게 미시어 기초에서 하나로 정해져요. 딱. 그러면 노동 수요도 한 점에서 이루어지지 이런 스케줄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그건 책마다 약간 다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이자율 변화가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보자고요. 이자율 변화가 우리가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이렇게 생겼어. W1 1 플러스 R W2 현재 실질 임금 상대 가치가 요 이자율 상승하면요 현재 노동 공급 L1S 이 노동 공급이 증가하겠죠. 현재 실질 상대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현재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그리지 않겠습니다. 요 우측 가봐. 아무리 우측 가봐도
뭐만 늘어요? 비자발적 실업 규모만 늘지 고용량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고용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고용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산출량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래서 실질 총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총수요 곡선은 이자율의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실질 총수요 곡선. 여기가 소비, 투자, 정부지시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는 요 이자율에 뭐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을 봤는데요. 프레젠트 밸류에다 봤고, 투자는 이자율에, 그리고 뭐지? 투 미래 자본 향계 생산성, 정부 지출은 외생,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 봤는데,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금 이따 자세히 보겠습니다. 모형에서 감소함수입니다. 감소함수야. 이자율 상승하면 소비 줄어요. 이자율 상승하면 투자 줄어요. 왜? 이자율 상승했을 때 현재 소비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니까 현재 소비를 줄이고, 여기 이자율 상승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증가하니까 투자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최초의 이자율 수준은 R0고 여기 Y0고, 이 상태에서 A점에서 자, 이제 이 기계시설이 파괴돼 가지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가겠죠. 이렇게 L0 디맨드가 L1 디맨드로, 이렇게 L1 디맨드로 Z1이 Z1 프라임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까 말했죠? 이 임금 경직성 모형에서는 노동 수요자에서 고용 규모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고용 규모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L1 스타로, L0 스타에서 L1 스타로. 고용 규모가 감소하면 당연히 산출량도 감소할 거고, 잘 들으세요? 이 산출량이 감소하는데 뭐 이자율 이런 것 때문에 산출량 감소한 건가요? 아니죠. 외생적인 충격이잖아. 그래서 곡선 자체가 움직일 거고, 이렇게 Y0 서플라이에서 Y1 서플라이로 이렇게 좌측하고. 자, 그러면 최초의 이자율 수준에서는 공급하고 수요의 차이가 얼만큼 발생하고요. 이렇게 초과 수요가 뭐를? 이자율을 R1으로 균형 상태로 끌어올릴 것이고요. 요 이자율 상승이 현재 실질임금 상대 가치가 항상 어디에 반영을 해줘야 돼? 우리가 ISLM, 그 다음에 ADAS, 노동시장, 이 단일기간 모형에서 물가가 변하면 항상 ISLM과 노동시장에 반영을 해줘서 것처럼, 여기도 다기간 모형에서도 이자율 변하게 되면 노동시장과 어디에? 저기 화폐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율 상승하면 마찬가지예요. 이 이자율 상승하면 현재 시점 상대 가치가 늘면서 현재 노동 공급 곡선이 요 우측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우측으로 이렇게. 우측 가면 고용은 변화가 전혀 없고 뭐만 이렇게 비자발적 실업 규모만 이렇게 는다는 것이죠. 고용 규모가 전혀 변화 없어. 그래서 요 점에서 고용 규모가 변화 없는, 산출량 변화가 없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C점 이렇게 하면 C점. 따라서 산출량은 Y1으로 이렇게 줄었고 실질 이자율은 올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면 끝났어요. 자, 그래서 기계시설이 파괴되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이 충격이 어떤 충격으로요? 요 GDP가 감소하는 불황의 충격입니다. GDP 감소하는 불황의 충격이에요. 도표를 딱 그려서 GDP는 어떻게 감소해요? 이자율은요? GDP와 반대 방향이네요. 경기 순행이에요, 역행이에요? 역행 변수다. 역행. 모형이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 경기 역행성을 갖고 있다. 자, 이자율 상승하면 소비 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소비 투자는 감소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걸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소비 투자 감소. 자, 여기 보세요. 노동 고용은 줄고 있네요. GDP 감소하고 노동 고용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경기 순행성이고, 여기요 임금이 어때요? 임금이 경기하고
상관없이 고정되어 있죠. 경기 중립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기 중립적이다는데 나머지 변수 값들은 다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얘가 지금 데이터하고 안 맞죠. 데이터하고 안 맞아 얘가. 실질임금은 경기 순행 변수예요? 역행 변수예요? 약하게 경기 순행 변수입니다. 약하게 경기 순행 변수야. 따라서 경기 순행성이면 여기 GDP가 떨어지는 이 불황 국면이라고 한다면 요 불황 국면이라면 뭐도 얘도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구의 비판을 받을까요? 얘가 지금 새 케인즈의 주장이니까 당연히 새 고전학파로부터 비판을 받겠죠. 뉴 클래시컬이 새 고전학파부터 비판을 받을 거예요. 실질임금의 경기 순행성 요 설명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제 수정된 효율 임금 모형이라는 게 나오죠. 수정된 효율 임금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근로효율, 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효율, 그리고 W 스타, 요 이게 효율 임금인데요. 이 임금 수준 중에 이제 특정한 수준만 효율 임금이니까 그냥 실질 임금 이렇게 쓰고요. 실질 임금. 얘를 지금 여기처럼 불황이 왔어요. 저기 보는 GDP가 떨어지는, 기계 설비가 감소하는, 기계 설비가 파괴돼 버리는 이런 생산성의 하락의 충격이 와서 경기가 지금 불황의 충격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불황이 오게 되면 이게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왔어. 기계설비 파괴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어. 불황이 충격이 왔어. 불황. 이게 항상 이제 뭐 새 고전학파의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불황의 충격이 옵니다. 그럼 물론 호황의 충격으로 설명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황의 충격을 보통 설명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여기 근로효율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최초의 균형점에서 이 근로효율은 W 제로 스타에서 효율 임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고 불황이 오게 되면 근로자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예전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내가 적당히 일해도 실질 임금을 그냥 받고 이 직장에 있었는데 이제 불황이 되면 기업이 어떻게 하면 생산 비용을 줄일까 이거에 골몰을 하면서 가능한 한 근로자들을 내보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이제 내가 잘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호황일 때는 다른 기업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다른 기업에 재취업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어때요? 다른 기업도 경기가 나쁘니까 신규 채용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놀다가 잘리면 잘릴 가능성도 높고 재취업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태만의 기회비용이 커진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태만의 대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이 커져. 그러면 예전엔 임금 수준과 똑같은 임금을 줘도 안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그러니까 요 높이가 다 뭐예요? 요 높이가 전부 다 주어진 실질 임금 수준에서 근로 효율의 높이야. 근데 이게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먼저 여러분 그리고 이걸 이렇게 근로 효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높아져. B점으로 가면서 실질 임금은 떨어진다. 근로 효율이 높아지면서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 그 말은 경기 불황이라는 GDP의 감소 국면에서 여기 실질 임금 이게 하락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 같은 방향으로. GDP하고 같은 방향으로. 자, 이거를 이제 근로의욕 곡선 안에다가 집어넣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근로효율은 뭐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는 요 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경기 호불항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다 실업률을 집어넣는다 이것이 실업률. 실업률을 집어넣어가지고 실업률이 경기가 나빠지면요, 요 불황이 오면 실업이 어때죠? 높아지지. 실업률이 높아지지.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 불황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업률이 높으면 태만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면서 열심히 일한다고 적당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요. 열심히 일해. 그래서 실업률의 증가 함수인 근로효율. 이거를 집어넣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경기 호황이 오면 어때? 경기 호황이 오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태만의 기회비용도 낮아지고 근로효율도 낮아지겠죠. 그러면 곡선이 어떻게 가?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렇게 C점으로 W2스타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호황이면 실질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실질임금의 경기 순행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새 케인즈 학파의 수정 이론이다. 그 정도 했고요. 그 3번 설문 해석만 잠깐 보시면 효율성 임금 모형에서 실질임금은 경직적이다. 이러한 실질임금의 경직성하에서 통화가 비중립적이냐? 통화가 비중립적일까요? 중립적일까요? 우리가 어떤 모형을 가지고 왔어 지금? 이 효율성 임금 모형은 경기 변동 모형이에요 지금. 경기 변동. 우리가 RBC 모형이 가져온 거예요. 타기간 이게 원래는 이제 ISLM을 케인즈가 만들어낸 것처럼 이것도 처음에 누가 만들어냈어요 이 모형을? 세고전학파가 만들어낸 모형이지만 케인즈가 자기 주장을 전부 다 한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형 자체가 처음에 출발 자체가 화폐 부분과 실물 부분이 단절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화폐 중립성 모형이에요. 화폐 중립성 모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통화를 변화시키면 실질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요. 실질임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명목임금은 고정되어 있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질임금 경직성 모형이 이게. 그래서 그 뒤에 그래프 3이라고 되어 있는 그 뒷부분에 넘어가 보세요. 316페이지. 316페이지.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더라도 3번 높은 실질임금을 유지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극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균형 실질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경직적으로 유지된다. 밑줄 실질임금의 경직성. 그러나 명목임금은 신축적이기 때문에 통화 공급을 늘리면 밑줄 통화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상승할 거고 명목임금도 상승할 거고 따라서 통화 증가는 물가나 명목임금에만 영향을 주는 실질 변수에 영향을 못 주는 중립적이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화폐시장. 그 간단한 표로 주어져 있는 개념 정리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냥 잠깐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명목소득 그 통계치 잠깐 보세요. 2008년 입시인데 명목소득은 PY죠. 옆에 쓰세요. 명목소득은 PY 200조입니다. 실질소득은 Y죠. 150조. 실질성장률 5%, 실업률 4.5, 물가상승률 3%, 실질이자율 1.5, 통화량 대문자 M 100조입니다. 총저축률이 명목소득 대비 총지출률이 나와 있고 현금통화
비율인데 예금 대비 현금 통화 비율 커런시 레이쇼죠. CR. 법정 지준율 예금 대비 RR 법정 지급 준비율 추가 지급 준비율을 보통 ER 이렇게 씁니다. ER. 그래서 각각 퍼센트지로 나와 있고 통화의 유통속도 뭐예요? V죠. 통화 유통속도 마샬의 K를 각각 계산해봐라. 그 옆에 써보면 MV equal PY MV equal PY 오른쪽 화살표 V는 뭐예요? M분의 PY 그 M은 얼마예요? 통화 100조 명목소득 PY는 얼마예요? 200조 2조 유통속도는 2고 자 마샬의 K 구하라는데 마샬의 K는 뭔가요? M equal KPY M equal KPY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마샬의 현금 잔고 방정식은 화폐 수요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Money demand equal KPY 그래서 시장의 균형이라면 거기 K는 뭐예요? MV equal PY에서 K는 V분의 1이죠. 그러니까 V분의 1이 아까 얼마니까 2니까 K는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 그 324페이지 소결 좀 보세요. 양자는 역수의 관계에 있는데 하지만 통화 유통 속도는 화폐를 공급했을 때 기간 내에 얼마나 경제에 도냐 이런 화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거고 두 번째 마샬의 K는 화폐 수량에 초점을 맞춘 거란 차이점이 있고 오른쪽 도표 고전적 화폐 수량과 현금 잔고 수량설 그 비교 나와 있는 걸 보시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본원 통화의 규모 본원 통화 H 하이 파워드 머니 여기다 통화 승수를 곱하면 뭐죠? 통화량이죠. 그래서 M equal small m H M equal small m H 지금 뭐 구하라 했어? H를 구하라 했죠? 그래서 H는 M분의 small m분의 대문자 M이죠. small m을 단 small m은 뭐죠? CR 플러스 RR분의 CR 플러스 1이죠. 기본적으로 통화 승수는 H분의 M인데요. H는 현금, 지불 준비금, 현금, 요구불 예금 이걸 거고 분모 분자를 D로 나눠버리면 D분의 C 1 D분의 C D분의 R 이렇게 해서 이게 커런시 레이쇼 리저브 레이쇼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정 지준 초과 지준 합해서 실제 지급 준비율이 들어가야 되겠죠. 앞에 다 나와 있어. 그냥 그 집어넣으면 되죠.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요 M이 나오죠, M이. 그리고 여기는 뭐가 지금 M이 통화량이 뭐 100조 나와 있으니까 100조고 여기는 100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를 찾을 수 있으니까 요 통화 승수를 찾을 수 요것만 찾을 수 있겠죠, 그냥. 되시죠? 굳이 해볼 필요 없고 3번에 중앙은행이 100억의 통화안정증권을 민간에 매각했다 밑줄. 통화안정증권을 매각하면 뭐를 거둬들여요? 본원통화를 거둬들이죠. 그래서 본원통화가 100조 뭐 100억 100억조가 아니라 100억 원의 통화안정증권을 매각하면 100억 원이 본원통화가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화량은 얼마만큼 줄어? 거기다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 줄죠. 그리고 4번 중앙은행이 법정 지준율을 7.5%로 높였다. 법정 지준율이 얼마인데 원래 지금 2%인데 7.5%로 높였네요. 은행들의 초과 지준율을 0.2% 낮춘다. 원래 몇 퍼센트인데 0.8%인데 0.7%로 낮춘다는 얘기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통화량은 몇 퍼센트 상승하라 하냐.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고, 그 325페이지 보면 325페이지 왼쪽에 그 통화 승수 참고로 되어 있는 거기다 별표하고, 현금 통화 비율이냐 현금 예금 비율이냐에 따라서 통화 승수가 다르니까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31페이지) 개념 알아둬야 될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 331페이지 107번 문제. 화폐 유통속도 V는 M분의 PY다. 앞에서 봤는데요. 이거로 정의할 때 화폐 유통속도가 매년 일정하다면 밑줄, 화폐 유통속도 V가 매년 일정하다면 통화를 늘리면 기간 내에 경제를 몇 바퀴 도냐, 몇 번 유통되냐, 이거를 우리가 화폐 유통속도라는데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중앙은행은 그의 물가상승률 예측치와 밑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감안해서 통화량의 증가율을 결정할 수 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5% 밑줄, 경제 성장 목표치가 2%. 올해 통화량을 얼마나 증가시키면 되겠냐. 아주 간단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설문에는 MV 이퀄 PY인데 V가 화폐 유통 속도가 M분의 PY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좌우변의 로그를 취해서 미분하면 바로 우리 성장론에서 자주 얘기하겠지만 로그 취해서 미분하면 바로 변화율로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V분의 델타 V 혹은 V분의 B 닷 요 P분의 델타 P 플러스 Y분의 델타 Y 마이너스 M분의 델타 M 뭐 이렇게. 여기 제로야. 일정하니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각각 뭐 물가 상승률 몇 퍼센트? 불러요. 몇 퍼센트? 5%? 여기 요거 몇 퍼센트? 2%? 그러면 얘는 몇 퍼센트 돼? 7%? 7% 통화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니고. 화폐 수요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고 하자. 유통속도를 도출해라. V는 무엇에 의해서 요존하냐? P분의 M이 KY-HI. 저기 MV 이퀄 PY에서는 기본적으로 화폐 수요가 소득만의 함수였는데 이제 이자율을 집어넣네요. 이자율을 집어넣었어. 그 뭐 달라질 게 뭐 있나요? 화폐 유통 속도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데, 요 M분의 PY 이렇게 생겼는데요. P를 어디로 보내버리면, 분모로 보내면 P분의 M, 실질 통화량, 요 소득이 이렇게 되고. 요 실질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은 상태의 화폐 시장의 균형일 거니까, KY 마이너스 HI 이렇게 돼 있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폐 유통 속도가 원래는 소득의 명목 소득과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이제 뭐에도 결정된다요? 이자율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리고 3번 보면은 이제 H 값이 뭐 0일 때, H 값이 뭐 0보다 클 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만약 0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 값 0이면. 그러면 KY분의 Y가 되니까요. K분의 1이 되죠. 이때 화폐 유통 속도 V는 K분의 1이 돼. 그 말은 일정하다는 얘기죠. 화폐 유통 속도가. 요 H가 0보다 크면 KY-HI 이렇게 되니까 화폐 유통 속도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소득과 이자율에 영향을 받겠다. 그래서 V의 영향 3번 설문에 보니까 어떤 변화가 경제에 V에 영향을 줄 수 있겠냐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4번 설문은 위에 설명한 중앙은행의 통화 증가율 결정 방법은 화폐 수요가 이자를 민감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 화폐 수요의 이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지 유용하다. 그 말은 뭐예요? 저 H값이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H값이 0보다 큰 값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H가 0이어야지. 0이면 소득 유통 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고정이 되잖아요. 그래야 아까 그 저 첫 번째 식이 성립할 거 아니야. 변화율로 우리가 표시했던 것이. 그렇죠? 그래서 뭐 간단한 우리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봤고, 그 뒤에 뭐 108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에요. 이거 어디를 좀 보시냐면, 뒤에 기출들을 좀 확인해. 344페이지. 344페이지. 112번 문제. 최근 경기 부진에 의해서 설비 투자가 감소세로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 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뚜렷이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설비 투자 촉진책으로서 금리 인하의 유효성에 대해서 적지 않은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결정 요인을 분석한 다음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밑줄 봅시다. 금리보다는 주가와 금리 스프레드 변동성의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금리 밑줄 긋고요. 설비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주장. 케인즈, 신케인즈주의. 두 번째, 주가가 밑줄, 설비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주장. 가장 쉽게 우리가 Q투자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달 경로를 수요 측면과 비용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해 봐라. 세 번째, 금리 스프레드를 회사채 수익률과 콜금리 차,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렇게 정의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회사채 수익률과 단기 국채 수익률. 기본적으로 회사채는 장기채고요. 여기 단기 국채, 이것은 단기 금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금리 스프레드. 금융지표는 뭘 의미하냐? 기본 정의는 주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했고, 금리 스프레드의 변동성 증가가 설비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실증 분석 결과 밑줄. 그래서 1번은 뭐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케인즈 애니멀 스피릿 체크하시고, 애니멀 스피릿.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 케인즈 애니멀 스피릿 여러분 생각하시면 항상 IS 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결정된다는 거 알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가격 경로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비탄력적이니까 그 투자 옵션 가설, 딕싯과 핀다이크, 경제 불확실성이죠. 그 근거에다 별표를 좀 해놓고 좀 길게 써놨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설비 투자의 비가역성, 영어 단어 기억하고, 두 번째, 설비 투자의 특징은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번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 설비 투자의 거의 대부분이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로 작동하기 때문에 매몰 비용의 존재 밑줄. 투자자가 정보를 수집해서 투자 시점,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불확실성이 정보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장 좋은 투자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옵션권을 오래 갖고 있는 게 옵션권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 투자 옵션 이론이다. 거기 투자 옵션 가설에 뭐 그래프도 있는데요. 정상 가격 뭐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쓸 일은 뭐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신용 경로가 통화지세 주요 전달 경로인 경우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키워드에만 체크를 해보세요. 신용 할당 현상,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가 금리 변동에 비탄력적일 수 있다 밑줄. 신용 할당 현상이 일반적이라면 금리 아무리 낮춰봐도 어떻다고요? 신용 이용 규모 이거에 의해서 뭐가 제약이 돼? 소비나 투자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거기 크레딧 크런치도 좀 표시해놓고, 크레딧 크런치 신용경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신용경색은 자금의 공급이 급감하는 현상, 자금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인데 언제 나타난다? 경제 불확실성이 높거나 또 경기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금의 공급이 은행이 낮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공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 그 토빈의 Q투자 이론의 Q투자의 정의 체크하시고 실물 자본 대체 비용,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평가된 기업 가치 이랬습니다. 거기에 별표하세요. 주가의 투자에 대한 전달 경로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비용 측면을 봤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다 몇 줄? 채권 가격 상승?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가격만 높고 수익률이 낮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채권 버리고 어디로 가요? 주식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수요 측면은 그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토빈의 Q값 상승, 설비 투자 증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세 개만 키워드에 밑으로 걸으세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매력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뭐 우리가 배우기에는 자산 가격 결정 시기, 뭐 채권 결정 시기과 주식 부동산 가격 결정 시기 다 똑같다 그러더만요. 왜 갑자기 이거 포트폴리오가 이전되는 것을 설명하냐? 보통 이제 우리가 가장 수익률에 민감한 게 유동성이 높은 게 채권이라고 우리 본다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주식 부동산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을 보통 합니다. 비용 측면에 주가 상승은 몇 줄? 자본재 구입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자금 조달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실물 자본 재정거래 이렇게 좀 써놓고 주식 실물 자본의 재정거래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 금리 스프레드의 개념 요거 잘 알아두세요. 금리 스프레드.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 이자율의 차이 밑줄. 예금과 대출 이자율 차이. 기본적으로 뭐 예금 이자율은 낮고 대출 이자율은 높습니다. 회사채 발행 시 금리와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는 가장 단기금리죠. 그래서 콜금리든 이런 단기금리하고 회사채 발행 시의 금리 보통 이 장기금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의 차이, 이게 금리 스프레드다. 세 번째 줄표에 중앙은행이 확장 통화 정책을 펴게 되면 몇 줄? 투자자들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금리 스프레드가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일 때. 만약 부정적으로 보면요. 장기 금리가 별로 높아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생깁니까? 긍정적이면 여러분 이 투자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그렇죠. 우상향해 수익률 곡선이. 그런데 부정적이면요. 수평이거나 우하향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금융 스프레드, 금리 스프레드 차가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별로 크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금리 스프레드의 변동성이 커져 버리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컸다가 작았다가 이렇게 자꾸 변해버리면 설비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쉽게 우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게 변동성이 크냐? 우리 그건 알아둬야 돼.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채무자의 신용도,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데요.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면 당연히 금리 스프레드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건 언제 불확실성이 높거나 또 미래에 대한 경제 전망이 불안정할 때 이런 스프레드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지고,
경기가 안정적이고 호황 국면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질 리가 없잖아요. 그 설비 투자에 미치는 효과, 그 케인지의 밑줄 애니멀 스피릿스, 딕시 핀다이크의 투자 옵션 가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경기가 불안정하거나 금리 스프레드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투자의 감소를 예측하는 이론들이죠. 어려움이 전혀 없고, 그 다음 문제 347페이지에 보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내용을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BIS 자기자본 비율 규제 밑줄 그으세요. 확장적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킨다. 근거가 뭐냐? 은행의 자본 구조를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몰라도 그 BIS의 정의 정도는 알아야 되고 348페이지 보면 예시답안에 그 BIS가 뭡니까? 국제결제은행이 정한 금융기관의 안정성 나타내는 지표다. 자기 자본이 자산 중에 위험이 있는 자산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그 자기 자본 비율은 은행의 비율을 8%, 2007년부터 신 BIS 자기 자본 비율이 적용이 되고 있고, 그 자기 자본 비율 규제의 부작용 좀 보시면, 일단 그 자기 자본 비율은 위험 자산을 어떻게 정하냐면 자기 자본 규모에다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OECD 국가는 위험 가중치가 0%고요. 급여 국가는 20%. 뭐 나머지 담보대출이라든가 뭐 기업대출은 훨씬 더 위험성이 크죠. 그래서 따라서 거기 밑줄, 자기 자본 규모에 비해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은 떨어집니다. 위험도에다가 동그라미. 그 경기 변동과 자기 자본 비율. 첫 번째, 경기가 호황이면 기업들이 파산 가능성이 줄어들죠. 그러면 채무진 기업들이 돈을 당연히 잘 갚겠죠.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세요. 부채 상환 능력이 개선. 은행은 이걸 보고 당연히 대출을 늘릴 거예요. 그런데 경기 불황에다 밑줄. 불황이 오면 기업들 중에 이제 못 갚는 기업들이 생길 거고, 그게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따라서 기업 대출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본 비율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확장적 통화 정책이 효과가 이 BIS 규제를 엄하게 했을 때와 원활히 시켰을 때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당연히 거기 불황기가 되면 타격이 크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되면. 그래서 특히 밑줄 긋읍시다. 그 중간쯤에 불황기에 은행들이 위험 가중치가 높은 기업 대출을 당연히 줄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기 위축기에는 더 유동성이 필요한데 더 유동성을 줄여버린다고요. 경기 회복이 더뎌지겠죠. 정부가 확장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낮추거나 또 신규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시중에 줘도 은행이 떠안고 이거를 대출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BIS와 같이 나오는 게 신용 할당 문제고요. 신용 할당. 신용 경도 얘기는 다 했으니까 그거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용 할당에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신용 경색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신용 경색, 신용 할당 현상이 IS 곡선에 미치는 영향.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실물분의 전달 경로는 금리 경로와 신용 경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밑줄. 불황기에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따라서 기업가들의 직관적인 투자 심리, 이게 비관적으로 바뀌겠죠. 또 투자 옵션 모형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당연히 투자를 줄일 거예요. IS 곡선이, 신용 경색은 IS 곡선을 어떻게 제일 끝에 가파르게 만든다. 그 그래프 보세요. 그래프 확장 통화 정책 LM0에서 LM5 화살표.
확장 통화 정책. IS 제로 상태예요. 신용 경색이 있으면 혹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시키면 IS 1이에요. IS 제로예요. IS 1이죠.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을 강화시키면 IS 1처럼 투자 이자율 비탄력성이 효과가 어때요? 효과를 보라는 것은 소득을 어디서 어디까지? Y0에서 Y2까지만. 그래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장 통화 정책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작아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잠깐만 쉬고 한 5분만 쉬고 그 다음에 RBC 다기간 일반 균형 모형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